여러분,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조용히 무너지는 방식으로 우리 지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해서 공포가 오는 게 아니라 거래는 얼어붙고 대출은 빡빡한데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그 사이에 정책이 한 번씩 쿵 하고 내려앉는 방식이죠. 특히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040 직장인에게 이 조합이 왜 치명적이냐면요. 우리는 지금 가장 많은 현금을 벌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고정비를 내고 가장 큰 레버리지를 쓰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교육비, 대출 이자, 월세, 카드값 여기서 한 번만 삐끗하면 자산이 아니라 빚의 무게로 삶이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시장을 달래기보다는 기대를 꺾는 방향이 더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로 종료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고 그 전에 계약한 거는 잔금 등기 기한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해주는 보완책까지 붙였습니다. 이건 그냥 세금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시장에 던지는 신호는 딱 하나예요. 이제는 버티기 전략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도심에 6만 호를 신속 공급하겠다는 발표도 같이 나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유유부지,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공급을 늘리고 2027년부터 착공 속도를 내겠다는 그림이죠. 얼핏 보면 좋은 뉴스처럼 들립니다. 공급 늘리면 집값 잡히겠네? 이렇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정책은 늘 의지로 발표되지만 시장은 시간으로 움직입니다. 공급은 발표가 아니라 입주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사이 3040의 월급 통장에서는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죠. 그래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같은 환경에서 예전처럼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른다는 공식이 왜 위험해졌을까? 첫 번째 이유는 금리 그 자체보다 금리가 만든 심리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확 풀리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밀려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언젠가 금리 내리면 다시 오르겠지. 그런데 이제는 그 언젠가를 버티는 비용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자 부담이 체력전을 만들어버렸고 체력전에서 지는 쪽은 보통 가게입니다. 특히 3040은 대출 규모가 크고 지출이 많아서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버틸 체력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책이 가격을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거래의 동기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다주택자에게 팔 타이밍을 강제하는 효과가 생기고 동시에 그동안 버틴 게 더 유리하다는 믿음을 흔듭니다. 이런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을 두 갈래로 갈라놓습니다. 하나는 지금 정리하고 현금으로 숨을 고르자는 쪽, 다른 하나는 아니다. 더 버텨서 다시 상승을 기다리자는 쪽이죠. 문제는요, 이 갈림길에서 3040이 습관적으로 두 번째를 선택하면 나중에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040의 버티기는 말 그대로 생활을 줄여가며 버티는 버티기라서 정신적 비용까지 함께 나가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공급 대책이 나올수록 시장은 오히려 더 선별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공급이 늘면 전체가 내려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어떤 형태로 공급이 나오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립니다. 청년 신혼 중심의 도심 공급이 현실화되면 수요는 애매한 외곽의 비슷비슷한 주택에서 더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 접근성이 좋은 핵심 입지는 공급이 늘어도 수요가 남는 곳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제는 부동산이면 다 오른다가 아니라 부동산 안에서도 생존 게임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 오프닝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6년의 부동산 정책은 우리에게 희망회로를 켜라고 주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바꾸라는 요구서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리 신호이고 누군가에게는 갈아타기 신호이며 누군가에게는 이제부터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같이 굴려야 한다는 경고장이죠. 이걸 모르고 예전 공식대로만 움직이면 열심히 저축한 10년이 타이밍 실수 한 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걸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왜 정부는 세금 신호를 강하게 주면서도 공급을 속도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시장은 어떤 심리로 움직일까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뉴스 한 줄을 보고도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정책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이론을 꺼내기 전에 먼저 비유 하나부터 들어볼게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수위 조절이 시작된 댐과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 물을 더 담기 위해 수문을 닫았죠. 금리를 내리고 대출을 풀고 규제를 느슨하게 해서 물을 최대한 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수문을 한꺼번에 열어버리면 홍수가 나니까 아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물을 빼는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그 수문 중 하나고 대출 규제 유지도 또 하나의 수문입니다. 그리고 공급 확대 발표는 앞으로 비가 덜 와도 된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걸 경제 원리로 풀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자금의 속도와 기대 수익률이 함께 작동합니다. 예전에는 대출 이자가 낮고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강했기 때문에 돈이 빠르게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산 집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자가 높고 정책이 기다리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돈이 가장 먼저 만드는 현상이 뭘까요? 바로 거래 절벽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거래가 없으면 공급도 없고 결국 가격은 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논리는 과거에는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건이 하나 빠졌어요. 바로 버틸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과거 거래 절벽 국면에서는 개인이 버티는 쪽이 많았습니다. 금리가 낮았고 보유 비용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자가 월급을 갉아먹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특히 3040 직장인은요. 대출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생활비처럼 매달 나갑니다. 이 구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건 기다림의 이익이 아니라 버팀의 피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가격을 확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이 피로도를 이용해 선택을 강요하는 데 있습니다. 팔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바꿀 것인가. 공급 정책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는 왜 굳이 지금 당장 입주도 안 되는 공급 계획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 기대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현재보다 미래 기대에 더 민감합니다. 앞으로 더 귀해질 거야라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지금의 가격은 버팀목을 하나 잃습니다. 특히 3040이 많이 보유한 중간 가격대, 중간 입지의 아파트는 이 기대 변화에 가장 민감합니다. 초고가 자산은 버틸 체력이 있고 완전 저가주택은 실거주 수요가 받쳐주지만 그 사이에 낀 자산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도 서울은 다르지 않나요? 결국 서울은 오른다던데요. 맞습니다. 서울 전체를 하나로 보면 항상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안에서도 이미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 학군, 대체 불가능한 입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외 지역은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말은 곧 서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자산이냐 아니냐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번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읽혀야 합니다. 정부는 가격을 찍어 누르는 직접 규제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버티는 쪽이 불리해지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 공급을 강조해 기대를 낮추고 대출과 세제로 자금의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시장은 서서히 식습니다. 급락은 없지만 체감은 더 아픕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3040의 전략이 갈립니다. 나는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 환경에서 자산을 재배치해야 할 때인가를 고민할지 말이죠.
다음으로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오늘 당장 바꿔야 할 태도와 자산 배분 원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내 통장과 내 시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준으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그래서 나는 오늘 뭘 해야 하느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책을 이해하는 것과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3040 직장인에게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포지션을 바꾼 사람은 위기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말 대신 기억하기 쉬운 3가지 계명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버티는 자산과 키우는 자산을 구분하라. 이제 모든 부동산이 성장 자산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떤 집은 그냥 사는 집이고 어떤 자산은 불려야 할 자산입니다. 문제는 많은 3040이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목적의 집이라면 가격 변동에 과도하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월 상환액이 내 소득 구조 안에서 안전한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반대로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라면 언젠가 오르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정책 환경에서 과연 자금 효율이 맞는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 세금, 기회비용을 모두 더했을 때도 의미가 없다면 그건 버팀목이 아니라 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금리가 낮던 시절의 레버리지 공식은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대출을 많이 쓰는 사람이 빨리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을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느냐가 격차를 만듭니다. 특히 이번 부동산 정책처럼 세금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레버리지가 큰 자산일수록 정책 리스크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3040에게 필요한 전략은 더 사는 것이 아니라 고정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출 상황 구조를 점검하고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1년은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 이게 투자를 못해서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살아서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부동산 하나로 미래를 설계하지 마라.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명확합니다. 국가는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쏠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금융자산으로 자금이 분산되도록 유도합니다.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40은 이제 자산을 역할 분담으로 봐야 합니다. 집은 안정, 금융자산은 성장, 현금은 선택권입니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정책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면 일부를 금융자산으로 옮기는 선택이 비겁한 게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이고 지금 환경에서는 그 선택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해서 뭔가를 더 사거나 빚을 늘리는 행동이 아니라 구조를 정리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산이 지금의 정책 환경과 맞는지 아니면 과거 환경에 맞춰진 채로 남아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늘 논란이 많고 정부가 항상 옳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바뀔 때마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예전처럼 되겠지라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정책을 욕하면서도 행동은 바꿉니다.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아니라 정리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는 패배가 아니라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안하고 답답해 보여도 이 시기를 현명하게 넘긴 3040은 다음 사이클에서 훨씬 가벼운 몸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는 한 번의 큰 베팅이 아니라 이렇게 방향을 조금씩 바로잡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방향을 잡는 작은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경제 이야기, 내일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